터리아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할게요. 지금 구독하시고 바로 오늘 야담 들어보시죠. 달빛이 대동강 물결 위로 부서져 내리던 그 밤, 평양성에서 가장 화려하다는 기방월화관은 술과 웃음, 그리고 사내들의 호기로운 목소리로 흥청거리고 있었습니다. 대청마루에서는 당대 최고의 인기 기생인 매화가 현란한 춤사위를 선보이고 있었고, 그녀의 손짓 하나에 무사내들의 혼이 쏙 빠져나갔지요. 방마다에서는 검은고 소리와 노랫가락이 끊이지 않았고, 하인들은 뜨거워진 술병을 나르느라 정신없이 마당을 오갔습니다. 이렇듯 월화관 전체가 불야성을 이루고 있었지만 이 모든 화려함과 무관한 곳이 딱 한 군데 있었습니다. 바로 가장 후미지고 작은 별채의 끝방이었습니다. 그 방의 주인은 월향, 나이 21에 시, 서, 화에 두루능하고 미모 또한 으뜸이라는 평을 듣는 일패 기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이하게도 그녀의 방은 늘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역시 월향은 홀로 창가에 앉아 차갑게 식어버린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지요. 창밖의 소란스러움이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월향의 팔자는 실로 기구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사람을 끄는 묘한 매력이 있었지만 동시에 사람을 밀어내는 더 기묘한 힘이 있는 듯했습니다. 어떤 손님은 월향과 마주 앉아 있기만 해도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해져서 내 오늘은 영주흥이 나지 않는구먼 하며 스스로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 보니 어느덧 월향에게는 평양에서 가장 재수 없는 기생이라는 억울한 별명이 붙어버렸습니다. 손님들은 그녀를 피했고 동료 기생들은 그녀를 은근히 따돌렸습니다. 심지어 월화관의 주인인 행수 어멈마저 월향만 보면 아이고 저 재물복 없는 것, 전연 때문에 오늘 장사도 공치겠네 하며 혀를 끌끌 찼지요. 월향은 아무런 잘못도 없이 그저 그 자리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불운의 상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내 팔자는 어찌 이리도 사나울까? 월향은 달빛이 비친 술잔을 들어올리며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술잔 속에는 그녀의 아름답지만 슬픔에 젖은 얼굴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불행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 수 없어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다른 기생들처럼 손님과 정답게 시를 논하고 마음 맞는 이와 술잔을 기울이며 하룻밤의 위안이라도 나누고 싶었을 뿐인데 말입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그 기구한 팔자가 실은 보통 사람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운명을 품고 있다는 것을. 그의 여름, 며칠간 쉬지 않고 장대비가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월화관은 궂은 날씨 탓에 손님의 발길이 뚝 끊겨 모처럼 한산했지요. 기생들은 일찌감치 방으로 돌아가 쉬거나 삼삼오오 모여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월향 역시 창밖으로 쏟아지는 비를 바라보며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요. 바로 그때 월화관의 대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더니 한 사내가 비틀거리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행사액은 그야말로 말이 아니었습니다. 온몸은 비에 흠뻑 젖어 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고 누덕누덕 기운 옷은 거지 중에서도 상거지의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쏟아지는 비를 피할 곳을 찾아 무작정 이곳으로 들어온 모양이었습니다. 마당을 쓸고 있던 하인이 기겁을 하며 달려와 그를 내쫓으려 했습니다. 웬 놈이냐? 썩 나가지 못할까?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오느냐? 다른 기생들도 방에서 나와 더러운 거지를 보며 코를 막고 인상을 썼습니다. 어머, 저 냄새 좀 봐. 어서 소금을 뿌려 내쫓아라. 하지만 그 모든 소동을 지켜보던 월향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비록 기생의 몸이었지만 공영에 처한 사람을 외면할 만큼 마음이 모질지는 못했지요. 그녀는 조용히 방에서 나와 거지 사내의 앞을 막아서는 하인을 만류했습니다. 잠깐만 멈추어라. 보아하니
비를 피할 곳이 없어 들어온 듯한데 이리 내쫓는 것은 너무 박하지 않느냐. 그리고는 거지 사내를 향해 말했습니다. 나리, 괜찮으시다면 제 방으로 드시지요. 비가 그칠 때까지만이라도 차가운 몸을 녹이고 가십시오. 월향의 뜻밖의 행동에 모두가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 재수 없는 기생이 이제는 하다 거지까지 방에 들인단 말인가. 행수 어멈은 혀를 끌끌 찼지만 월향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더는 막지 않았습니다. 월향은 거지 사내를 자신의 방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따뜻한 물수건을 내어주어 몸을 닦게 하고 자신의 얼마 되지 않는 돈을 털어 주모에게 부탁하여 따뜻한 술 한 잔과 국밥 한 그릇을 받아왔습니다. 사내는 며칠을 굶었는지 허겁지겁 국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월향은 아무 말 없이 그의 앞에 앉아 술잔을 채워주며 그가 식사를 마칠 때까지 기다려주었지요. 얼마 후 비가 그치자 사내는 월향의 앞에 넙죽 큰 절을 올렸습니다. 아씨의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비록 지금은 가진 것이 없으나 언젠가 반드시 이 은혜를 갚겠나이다. 그는 품에서 꼬깃꼬깃한 엽전 한 잎을 꺼내 월향에게 내밀었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이었지요. 월향은 웃으며 사양했지만 그의 성의를 무시할 수 없어 결국 그 엽전을 받았습니다. 다음 날 평양성에는 믿을 수 없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간밤에 웬 거지 사내가 엽전 한 잎으로 시작한 노름판에서 연전연승을 거두어 하룻밤 사이에 집채만 한 돈을 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귀신 같은 솜씨로 상대의 패를 읽고 던지는 족족족보를 만들어내어 평양의 내로라 하는 노름꾼들을 모두 거꾸러뜨렸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하늘이 내린 노름왕이라 부르며 칭송했지요. 그가 바로 어젯밤 월향의 방에서 술 한 잔을 얻어 마셨던 그 거지 사내였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평양 최고의 거부가 된 거지 사내의 이야기는 뜬구름 잡는 전설처럼 온 장안에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그의 행운에 대해 왈가왈부했지만 그 누구도 그 이유를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요. 바로 그날 오후 월화관 앞이 떠들썩해졌습니다. 어제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값비싼 비단옷을 쫙 빼입은 사내가 하인들을 거느리고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바로 벼락부자가 된 그 거지 사내였습니다. 그는 월화관의 모든 기생과 하인들을 마당에 불러 모으고는 위풍당당하게 외쳤습니다. 어젯밤 나를 거지라 멸시하고 내쫓으려 했던 자들이 누구냐? 기생들과 하인들은 사색이 되어 벌벌 떨었습니다. 그가 보복이라도 하러 온 줄 알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내는 그들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월향을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 앞에서 월향의 손에 묵직한 돈주머니를 쥐어주며 큰 소리로 말했지요. 아씨, 이 모든 것은 간밤에 아씨께서 베풀어 주신 따뜻한 술 한 잔 덕분입니다. 아씨와 술잔을 나눈 뒤로 어찌 된 일인지 세상의 모든 운이 제게로 몰려오는 듯 했습니다. 이 돈은 그 운에 대한 작은 보답이니 부디 받아주십시오. 그는 월향이 무어라 말릴 틈도 없이 다시 한번 큰 절을 올리고는 바람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월향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손에 들린 묵직한 돈주머니를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월화관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세상에, 저 재수없는 계집이 저런 행운을 다 가져오다니. 그러게 말이야. 내가 어젯밤에 술 한 잔 따라줄 것을. 다른 기생들은 부러움과 시기심에 가득 차 월향을 흘겨보았습니다. 행수 어멈은 돈주머니를 보고 입이 귀에 걸렸다가 이내 그저 저 거지가 운이 좋았던 게지. 우리 월향이 덕분일 리가 있나 라며 애써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기이한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소동을 주막 한쪽에서 묵묵히 지켜보던 한 사내만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는 평양 상권을 쥐락펴락하는 거상 오 서방이었습니다. 교활하고 이익 계산이 빠르며 눈에 보이지 않는 운과 미신을 병적으로 맹신하는 자였지요. 오 거상의 눈에는
이 사건이 단순한 우연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 저 거지 사내가 하루아침에 부자가 된 데에는 반드시 무언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터였습니다. 그리고 그 유일한 단서는 바로 월향과 마신 술 한 잔이었습니다. 저 계집에게 무언가 있구나. 내가 모르는 아주 특별한 무언가가. 오 거상의 눈이 뱀처럼 번뜩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섞여 월향의 얼굴을 유심히 뜯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관상을 살피고 그녀의 기운을 읽으려 애썼지요. 그는 이 기이한 사건의 본질을 파헤쳐 만약 그것이 자신에게 이득이 된다면 반드시 독차지해야겠다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오 거상은 신중한 사내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기 위해 치밀한 실험을 계획했지요. 그는 며칠간 수소문하여 빚더미에 올라앉아 야반도 주하기 직전인 한 비단 상인을 찾아냈습니다. 그 상인은 한때 잘 나갔지만 무리한 투자와 연이은 불운으로 전 재산을 날리고 이제는 밥 한 끼 사 먹을 돈도 없는 알거지 신세였지요. 오 거상은 그 상인에게 은밀히 접근하여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했습니다. 여보게, 내가 자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네. 오늘 밤 월화관에 가서 월향이라는 기생과 딱 술 한 잔만 하고 오게나. 술값은 내가 낼 것이고 자네에게는 수고비로 엽전 10잎을 주겠네. 상인은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에 그의 이상한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밤 상인은 오 거상이 준 돈으로 태어나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호사를 누리러 월화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월향의 방에 들어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월향이 따라주는 술을 몇 잔 받아 마셨습니다. 월향은 그의 기구한 사연을 묵묵히 들어주며 따뜻하게 위로해 주었지요. 그렇게 하룻밤이 지나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음 날 새벽, 상인은 마지막 남은 미천이라도 챙겨보려고 자신의 텅 빈 가게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가게 앞에 그가 몇 달 전 주문했다가 폭풍우를 만나 침몰한 줄로만 알았던 무역선이 떡하니 도착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알고 보니 그 배는 폭풍우를 만나 표류하다가 기적적으로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바람에 우연히 만주에서 오는 거대한 비단 무역선과 마주쳤다고 합니다. 만주 상인은 급히 돈이 필요했고 그는 배에 실린 최고급 비단을 헐값에 모두 넘겨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상인은 하루아침에 빚더미에서 벗어난 것은 물론 평생 만져보지 못할 만큼의 큰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간밤에 월향과 나누었던 술잔을 떠올렸습니다. 설마 정말로 그 기생 때문이란 말인가? 이 모든 소식을 전해 들은 오 거상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무릎을 탁 치며 쾌재를 불렀습니다. 역시 내 짐작이 틀리지 않았어. 거지 노름꾼의 대박, 그리고 몰락한 상인의 기사회생. 두 번의 기적은 더 이상 우연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월향의 비밀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기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곁에 있는 사람의 재물복을 터뜨려주는 살아있는 인간 부적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탐욕스러운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 복덩이를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월향의 비밀을 확신하게 된 오 거상은 한시도 지체하지 않고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는 커다란 금덩이 몇 개를 비단 보자기에 쌓아들고 곧장 월화관의 행수 어멈을 찾아갔습니다. 행수 어멈은 난생 처음 보는 거대한 금덩이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이고, 오 거상 나리, 이 무슨 귀한 것을. 오 거상은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행수 어멈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행수, 내가 큰 돈을 벌게 해줄 좋은 정보가 있는데 들어보겠는가? 그는 행수 어멈에게 거지 노름꾼과 비단 상인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 모든 기적이 월향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네 기방의 월향이는 보통 계집이 아니야. 그 아이는 천복을 타고난 그야말로 복을 부르는 재물상이란 말일세. 그 아이와 술 한 잔만 나누면 막혔던 재물운이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는 게지. 행수 어멈은
처음에는 코웃음을 쳤지만 오 거상의 진지한 태도와 그가 내미는 금덩이의 무게 앞에서 점차 그의 말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어쩐지 월향이 주변에 있으면 자신에게는 손님이 떨어지고 재수가 없었는데 그 복이 모두 다른 이에게로 옮겨갔던 것이라고 생각하니 아귀가 딱 들어맞는 듯 했지요. 오 거상은 행수 어멈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결정적인 한 수를 던졌습니다. 행수, 내가 이 금덩이를 모두 줄 터이니 나와 거래를 하세. 오늘부터 월향이는 내 전속 기생일세. 그 아이의 몸값으로 앞으로 10년치 화대를 내가 선금으로 모두 치르겠네. 대신 나 외에는 그 어떤 사내에게도 술 한 방울, 눈길 한 번 주게 해서는 아니 되네. 월향이가 가진 모든 복은 이제부터 오직 나, 오 서방의 것이 되어야 한단 말일세. 그의 제안은 실로 파격적이었습니다. 10년치 화대라니. 그것은 월화관 전체를 사고도 남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돈에 약한 행수 어멈의 눈이 탐욕으로 번뜩였습니다. 그녀는 잠시 고민했지만 믿지는 장사가 아니라고 판단했지요. 어차피 월향은 손님도 없는 골칫덩이 기생이 아니었던가. 그렇게 월향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녀의 운명은 단 몇 개의 금덩이에 팔려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날부터 월향은 영문도 모른 채 갑자기 오거상 한 사람만을 위한 기생이 되었습니다. 행수 어멈은 월향에게 내 복이 드디어 트였다. 평양 최고의 거상이신 오거상 나리께서 너를 특별히 어여삐 여겨 후원해 주기로 하셨다. 이제 너는 다른 손님은 일절 받지 말고 오직 오거상 나리 한 분만을 정성껏 모시거라. 고명했습니다. 월향은 이 갑작스러운 변화가 혼란스러웠지만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지요. 그녀는 그저 자신의 재주를 알아주는 귀인이 드디어 나타났다고 막연하게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이제 보이지 않는 거대한 황금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오 거상의 지독한 탐욕이 그녀의 기이한 운명을 독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날 이후 오 거상은 매일 밤 월화관에 월향의 방을 찾았습니다. 그는 월향과 마주 앉아 값비싼 술과 화려한 안주를 즐겼지요. 하지만 그의 진짜 목적은 술이나 풍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 월향의 곁에 머물며 그녀가 가진 복의 기운을 온전히 흡수하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월향에게 값비싼 비단옷과 보물을 선물하며 환심을 사려 했지만 정작 그녀가 읊는 시나 정성껏 그린 그림에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월향은 마음을 나누는 기생이 아니라 자신의 재산을 불려주는 살아있는 부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의 계획은 완벽하게 들어맞았습니다. 월향의 복을 독점하기 시작한 오 거상은 그야말로 하는 사업마다 승승장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성공 신화는 평양 상인들 사이에서 전설이 될 정도였지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었습니다. 몇 년간 명나라와의 교역로가 막혀 그의 창고에는 값비싼 인삼이 산더미처럼 쌓여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월향과 술잔을 기울이고 돌아온 다음 날 아침 갑자기 명나라 사신단이 평양을 방문하여 그의 인삼을 시세의 2배 값으로 모두 사갔습니다. 막혔던 백길이 하루아침에 열린 것입니다. 또 한 번은 그의 비단 창고에 있던 누에고치들이 원인 모를 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막대한 손실을 눈앞에 두고 전정응긍하던 그는 그날도 어김없이 월향을 찾아가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창고에 가보니 죽어가던 누에고치들이 모두 허물을 벗고 눈부신 황금빛 실을 토해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황금실로 짠 비단은 임금님 진상품으로 팔려나가 그는 10배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의 행운은 끝이 없었습니다. 가뭄이 들어 모두가 힘들어할 때 그의 논에만 신기하게 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경쟁 상인들은 줄줄이 파산하거나
원인 모를 화재로 가게를 잃었습니다. 평양의 모든 재물이 마치 거대한 강물처럼 오 거상의 창고로 흘러 들어오는 듯 했습니다. 그는 불과 몇 달 만에 평양 상권을 완전히 장악한 절대 강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성공을 보며 혀를 내둘렀지만 그 비밀의 중심에 월향이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알지 못했지요. 오 거상은 자신의 성공에 도취되어 월향에 대한 집착을 더욱 키워나갔습니다. 그는 이제 월향이 다른 사내와 눈길 한번 마주치는 것조차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모든 시간, 모든 기운은 오직 자신만의 것이어야 했습니다. 그는 월향을 더욱 철저하게 감시했고 그녀의 방 창사를 더 높게 만들었습니다. 월향의 기이한 능력은 그렇게 한 남자의 탐욕을 채우는 도구가 되어 그녀 자신을 올가매는 족쇄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오 거상의 후원 아래 월향의 삶은 겉보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화려해졌습니다. 그녀의 방은 온갖 값비싼 비단과 자개장으로 채워졌고 그녀의 몸에는 눈부신 보석 장신구들이 걸렸습니다. 매일같이 사내 진미가 차려졌고 행수 어멈과 다른 기생들은 이제 그녀를 무시하는 대신 떠받들며 부러워했지요. 그녀는 월화관에서 가장 귀한 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월향은 조금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삶은 마치 화려하게 꾸며진 황금 세장 속에 갇힌 새와 같았습니다. 오 거상은 매일 밤 그녀를 찾아왔지만 그는 결코 다정한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월향의 얼굴을 보는 대신 그녀의 어깨 너머로 보이는 자신의 재산 목록을 떠올렸고 그녀의 검은 고 소리를 듣는 대신 내일 오를 비단값 계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월향이 밤을 새워 그린 그림을 수줍게 내밀면 그는 허허 쓸데없는데 힘을 빼는구나. 그 시간에 내 어깨나 더 주무르는 것이 나을 텐데 라며 타박을 주었습니다. 그녀가 애틋한 시 한 수를 읊으면 시가 밥을 먹여주더냐 술을 사주더냐 나는 그런 것에는 흥미가 없네 라며 하품을 했지요. 그에게 월향은 마음을 나누는 지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만지면 돈이 나오는 요술 방망이, 곁에 두면 재수가 좋아지는 부적과도 같은 물건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재주, 그녀의 마음, 그녀의 슬픔 따위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지요. 월향은 깊은 고독에 빠져들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으니 모든 것이 공허할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차라리 예전처럼 손님 없는 방에서 홀로 술잔을 기울이던 때가 더 그리웠습니다. 그때는 비록 가난하고 외로웠지만 적어도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저주할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그녀는 이제 자신의 기이한 능력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자신과 함께하는 이에게 재물복을 안겨주는 능력,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습니다. 그 능력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을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복을 가져오는 물건으로만 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타인의 탐욕을 채워주는 도구로 살아가야 하는 자신의 운명을 저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이면 월향은 아무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월향이 황금 세장 속에서 시들어가던 어느 늦은 봄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오 거상은 일찍부터 월향의 방에 와서 새로 들어온 장부들을 계산하느라 여념이 없었지요. 무료함을 견디지 못한 월향은 창가에 기대어 담장 밖의 풍경을 무심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녀의 귓가에 낭낭하면서도 애틋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담장 밖에서 시조를 읊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 없이 살라하네. 그 목소리에는 어떤 꾸밈이나 기교도 없었지만 맑고 청아하여 월향의 메마른 마음에 샘물처럼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창문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 소리가 나는 쪽을 엿보았습니다. 담장 밖 늙은 버드나무 아래 행색이 초라한 한 젊은 선비가
책을 든 채 서 있었습니다. 그는 비록 낡고 해진 옷을 입고 있었지만 용모가 단정하고 그 눈빛은 가난에 찌들지 않은 맑은 기품을 간직하고 있었지요. 그가 바로 몰락한 양반가의 서자 출신인 채 서방이었습니다. 그는 글재주는 뛰어났으나 너무나 가난하여 과거 시험조차 보지 못하는 불우한 처지였습니다. 채 서방은 사실 오래전부터 월향을 흠모해왔습니다. 하지만 돈 없는 그가 월화관의 문턱을 넘는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지요. 그래서 그는 매일같이 월화관 담장 밖을 서성이며 혹시라도 월향의 그림자라도 볼 수 있을까, 그녀의 검은고 소리라도 들을 수 있을까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는 월향의 아름다운 외모가 아닌 담장 너머로 간간히 들려오던 그녀의 시와 글, 그리고 그림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녀의 내면을 깊이 흠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기묘한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채 서방은 매일 같은 시간에 버드나무 아래를 찾아와 시를 읊었고 월향은 창문 뒤에 숨어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며칠 뒤 월향은 용기를 내어 자신이 쓴 시 한 편을 작은 돌멩이에 묶어 담장 밖으로 몰래 던졌습니다. 채 서방은 깜짝 놀라 땅에 떨어진 종이를 펼쳐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월향의 단아한 필체로 그의 시에 화답하는 애틋한 시 한 수가 적혀 있었지요. 그는 감격하여 다음 날 자신의 시를 적어 다시 담장 안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담장을 사이에 두고 얼굴 한번 제대로 마주하지 못한 채 오직 시와 글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월향에게 채 서방은 자신의 재물이 아닌 영혼을 알아봐준 최초의 사람이었습니다. 채 서방에게 월향은 닿을 수 없는 하늘의 달과 같은 고결한 이상이었습니다. 월향의 모든 재물복이 오직 오커상 한 사람에게로만 집중되자 월화관에는 서서히, 하지만 분명하게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나무가 주변의 모든 양분을 빨아들이면 그 주위의 작은 풀들이 모두 말라 죽어가는 것과 같은 이치였습니다. 가장 먼저 변화를 느낀 것은 월화관 최고의 인기 기생이었던 매화였습니다. 화려한 미모와 교태로 평양의 네로라 하는 사내들의 마음을 모두 훔쳤던 그녀의 방에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녀를 찾던 손님들은 갑자기 사업이 망하거나 집안에 우환이 생기는 등 이상한 불운에 시달렸고 더 이상 기방을 찾을 여유가 없게 되었습니다. 매화는 하루아침에 파리만 날리는 신세가 되었지요. 이상하다. 정말 이상해. 내 미모가 어디 간 것도 아닌데 어찌하여. 행수 어멈의 사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월향에게서 받은 10년치 화대 덕분에 당장은 부유했지만 월화관 전체의 장사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이 줄어드니 주방의 음식 재료는 썩어 나갔고 다른 기생들은 벌이가 없어 울상이었지요. 월화관을 감싸던 흥청망청하던 활기찬 기운은 온데간데 없이 왠지 모를 침체되고 쇠락하는 기운만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들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저 경기가 좋지 않거나 일시적인 현상이라고만 생각했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모든 불운의 중심에 월향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월향이 오거상의 전속 기생이 된 이후부터, 정확히 그 시점부터 월화관의 운이 기울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저 계집 때문이야. 저 계집이 월화관의 모든 복을 빨아들여 오거상 그놈에게만 가져다주고 있는 게 틀림없어. 시기심 많던 매화가 가장 먼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녀의 말은 다른 기생들의 마음에도 불을 지폈습니다. 그러고 보니 월향이 전연이 온 뒤로 좋은 일이 하나도 없었어. 전연이 바로 불운을 몰고 다니는 재수 없는 년이야. 시기와 질투는 어느새 원망과 저주로 변해갔습니다. 동료 기생들은 이제 월향을 노골적으로 멸시하고 그녀의 등 뒤에서 험한 욕을 퍼부었습니다. 행수 어멈 역시 장사가 안 되는 책임을
모두 월향에게 돌리며 그녀를 구박하기 시작했지요. 월향은 아무런 잘못도 없이 또다시 모든 불행의 원흉으로 지목받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재수 없는 기생이었지만 이제는 복을 빼앗아가는 요물이 되었습니다. 월화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원망 속에서 월향의 유일한 위안은 담장 너머의 채 서방과의 비밀스러운 교감뿐이었습니다. 그의 시 한 구절은 그녀의 삭막한 일상에 내리는 단비와도 같았지요. 두 사람의 마음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고 월향은 이제 그를 나누는 것을 넘어 그와 단 하룻밤만이라도 직접 만나 술잔을 기울이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오거상이 아닌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은 어떤 느낌일까? 내 시를 알아주는 이와 나누는 술 한 잔은 얼마나 달콤할까?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오거상은 질투와 집착이 강한 사내였고 행수 어멈은 그의 심기를 거스를까봐 전전긍긍하며 월향을 철저히 감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민하던 월향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행수 어멈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행수 어멈, 제발 단 하룻밤만 제게 자유를 주십시오. 제가 흠모하는 분과 조용히 술 한 잔만 나누게 해주십시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행수 어멈은 처음에는 기겁을 하며 반대했습니다. 미쳤느냐? 만약 오거상 나리가 이 사실을 알기라도 하면 우리 모두는 목이 달아날 것이다. 하지만 월향의 간절한 눈물과 최근 장사가 안 되어 오거상에 대한 불만이 쌓여있던 행수 어멈의 마음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월향은 행수 어멈이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했지요. 그녀는 오거상이 선물해준 값비싼 비취 비녀를 뽑아 행수 어멈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밤 어멈의 눈과 귀를 잠시만 사겠습니다. 결국 동과 인정 사이에서 갈등하던 행수 어멈은 월향의 편이 되어주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거상을 속일 치밀한 계획을 세웠지요. 행수 어멈은 오거상에게 찾아가 월향이가 오늘 몸이 몹시 좋지 않아 며칠간 요양이 필요할 듯합니다.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의심 많은 오거상은 직접 월향의 방을 찾아왔지만 월향은 꾀병 연기의 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식은땀을 흘리며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이 기침을 해댔지요. 마침내 오거상이 속아 넘어가고 그날 밤 월향에게는 꿈같은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녀는 행수 어멈의 도움을 받아 월화관의 가장 후미진 별채의 조촐한 술상을 차렸습니다. 그리고는 채 서방을 자신의 방으로 조심스럽게 초대했습니다. 오거상의 철통 같은 감시망에 처음으로 작은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월향과 채 서방은 꿈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두 사람은 어색하게 마주 앉아 달빛 아래서 조용히 술잔을 나누었지요. 처음에는 서먹했지만 시와 문학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면서 분위기는 금세 화기애애해졌습니다. 채 서방은 월향의 해박한 지식과 맑은 감성에 감탄했고 월향은 채 서방의 올곧은 성품과 깊이 있는 눈빛에 더욱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서 자신이 평생을 찾아 헤맨 반쪽을 발견한 듯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월향은 그날 밤 태어나 처음으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맛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이 깊어지는 바로 그 시각, 평양성 반대편에 있는 오거상의 저택에서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오거상은 월향이 아프다는 소식에 괜히 마음이 불안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운 부적이 곁에 없다는 사실에 왠지 모를 불길함을 느꼈지요. 그는 초조하게 방 안을 서성이다가 자신의 가장 큰 재산이 보관된 비단 창고나 한번 둘러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하인들을 이끌고 창고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매캐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창고 문틈으로는 시뻘건 불길이 낼름거리고 있었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창고에 원인 모를 큰 불이 난 것입니다. 하인들이 허둥지둥 물을 퍼날랐지만 건조한 날씨에 불길은 순식간에 번져 거대한 뱀처럼 창고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그 안에는 그가 명나라와의 교역으로 벌어들인 그의 전 재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최고급 비단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오 거상은 불타오르는 창고를 보며 망연자실하여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눈앞에서 자신의 부와 성공의 상징이 한 줌의 잿더미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밤낮을 타고 남은 것은 시커먼 잿더미와 지독한 영이 냄새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 소식을 들은 월화관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행수 어멈과 다른 기생들은 공포에 질려 어젯밤의 일을 떠올렸지요. 설마 정말로 월향이 그년 때문이란 말인가? 오 거상의 끝없는 행운은 정확히 월향이 다른 사내와 술잔을 나누었던 그 하룻밤 사이에 처참하게 깨져버린 것입니다. 그의 행운 부적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를 지켜주던 모든 복이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듯 했습니다. 이제 월향의 기이한 능력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무서운 현실이 되어 모두의 눈앞에 증명되고 말았습니다. 비단 창고가 잿더미가 되었다는 소식에 오 거상은 며칠간 식음을 전폐하고 자신의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패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지요. 그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완벽했던 행운에 흠집이 가기 시작한 것은 정확히 언제부터였을까? 그의 머릿속에 아프다며 꾀병을 부리던 월향의 창백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설마 그 계집이 의심의 불씨는 순식간에 광기의 불길로 번져나갔습니다. 그는 즉시 월화관으로 달려가 행수 어멈의 멱살을 잡고 어젯밤의 진실을 추궁했습니다. 겁에 질린 행수 어멈은 결국 월향이 차의 서방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실토하고 말았지요. 모든 것을 알게 된 오 거상은 분노와 배신감에 눈이 뒤집혔습니다. 감히 내 복덩이를 다른 놈에게 가져다 바쳤단 말이냐. 그는 짐승처럼 포효하며 월향의 방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월향은 채 서방과 시를 주고받던 서신을 읽으며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다가 갑자기 들이닥친 오 거상의 험악한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내 인연, 네가 감히 나를 속이고 너의 그 귀한 복을 다른 놈에게 나누어 주었구나. 내 창고가 불탄 것이 모두 너의 그 부정한 짓 때문이었어. 오 거상은 월향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그녀를 마구잡이로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월향은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지만 광기에 휩싸인 그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월향을 자신의 저택 가장 깊숙하고 어두운 별채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너는 이제 내 것이다. 죽을 때까지 내 곁에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을 줄 알아라. 그는 그것으로도 모자라 차가운 쇠사슬을 가져와 월향의 발목에 채웠습니다. 그녀가 다시는 도망치거나 다른 사내와 만날 수 없도록. 그는 이제 월향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직 자신의 재산을 지키고 불려주는 값비싼 물건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월향의 몸과 그녀가 가진 복의 기운을 완전히 소유해야만 자신의 부서진 행운을 되찾을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의 탐욕은 이제 사랑이나 집착을 넘어선 끔찍한 광기로 변해버렸습니다. 황금 세 장은 이제 차갑고 어두운 쇠사슬 감옥이 되어 월향의 모든 자유와 희망을 올가매기 시작했습니다. 오 거상은 월향을 자신의 저택에 감금한 이후 잃어버렸던 행운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월향이 갇힌 별채를 찾아가 그녀의 곁에 앉아 장부를 정리하고 사업을 구상했지요. 보거라, 월향아. 네가 내 곁에만 있으면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우리는 다시 평양 최고의 부자가 될 것이다. 그는 마치 주문을 외우듯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월향은 쇠사슬에 묶여 갇힌 이후
깊은 절망에 빠져 삶의 의지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시를 짓지도 그림을 그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눈으로 창밖만 바라볼 뿐이었지요. 그녀의 아름다웠던 얼굴은 수심으로 가득 찼고 그녀의 몸은 나날이 쇠약해져 갔습니다. 그녀의 마음이 병들자 그녀가 가진 복의 기운 역시 서서히 그 빛을 잃고 어둡고 탁한 기운으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 거상은 월향을 바로 옆에 두고 중요한 계약을 맺었지만 다음 날 아침이면 계약 상대가 갑자기 죽거나 파산하여 계약이 무효가 되었습니다. 큰 마음 먹고 투자한 무역선은 풍랑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바다 한가운데서 원인 모르게 침몰해버렸지요. 그의 재산은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창고에는 쥐떼가 들끓어 곡식을 축냈고 그의 논밭에는 메뚜기 떼가 창궐하여 하루아침에 폐허로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월향 곁에 있기만 해도 재물이 굴러 들어왔는데 이제는 그녀 곁에 있을수록 오히려 불운이 그림자처럼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오 거상은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월향이 일부러 자신을 저주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인연, 네가 일부러 나에게 흉한 기운을 보내고 있는 것이지. 당장 나에게 다시 복을 가져오지 못할까. 그는 월향을 윽박지르고 심지어는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상황은 더욱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월향의 마음이 깊은 상처를 입고 원한으로 가득 찰수록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복이 아닌 재앙에 가까운 것이 되어갔습니다. 그녀가 가진 축복은 이제 그녀 자신과 그녀를 올가맨 주인을 함께 파멸시키는 끔찍한 저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월향이 오 거상의 집에 감금되었다는 소문은 며칠 뒤 채 서방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그저 헛소문이려니 했지만 월화관을 찾아가 행수어멈의 창백한 얼굴과 동료 기생들의 겁에 질린 표정을 보고는 모든 것이 사실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미친 영감이 월향 낭자를 채 서방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과의 하룻밤 만남 때문에 그녀가 그토록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었다는 죄책감이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는 며칠간 식음을 전폐하고 자신의 무력함을 탓하며 괴로워했습니다. 힘없는 가난한 선비인 자신이 평양 최고의 거상인 오거상을 상대로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그는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시를 주고받으며 그녀의 맑은 영혼에 위로를 받았던 기억. 단 하룻밤이었지만 달빛 아래서 술잔을 기울이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던 그 꿈 같은 시간. 그는 월향을 구해야만 했습니다. 그녀를 그 지옥 같은 곳에서 꺼내주어야만 했습니다. 채 서방은 붓을 드는 것 말고는 할 줄 아는 것이 없는 연약한 선비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불의에 맞서려는 강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힘으로는 오거상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로 싸워야 했습니다. 그는 며칠간 오거상이라는 인물에 대해 샅샅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장터 상인들을 만나고 그의 밑에서 일했던 하인들을 찾아다니며 그의 성품과 약점을 파헤쳤지요.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약점을 찾아냈습니다. 오 거상은 교활하고 냉철한 상인이었지만 동시에 눈에 보이지 않는 운과 사주, 관상 같은 미신을 맹목적으로 믿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성공 자체가 월향의 기이한 능력에서 비롯되었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 바로 이것이다. 그는 자신의 운을 믿는 만큼 그 운이 자신을 배신할 수도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두려워할 것이다. 채 서방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계략이 서서히 모양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유일한 무기인 글과 지혜를 이용해 오 거상의 가장 약한 부분을 파고들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뒤 평양성에는 용하다는 예언가 한 명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백발이 성성하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어 그 나이를 짐작할 수 없는 신비로운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장터 구석에 앉아 사람들의 미래를 족집게처럼 맞춰 사람들을 놀라게 했지요. 물론 그 노인의 정체는 바로 최서방이었습니다. 그는 쌀가루로 머리를 하얗게 칠하고 먹물로 얼굴에 주름을 그렸으며 목소리까지 교묘하게 변조하여 완벽한 예언가로 변신했던 것입니다. 그의 소문은 며칠 만에 안 그래도 연이은 불운에 시달리며 불안에 떨고 있던 오 거상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오 거상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예언가를 자신의 저택으로 은밀히 불러들였습니다. 최 서방은 텅 비고 흉흉한 기운이 감도는 오 거상의 저택을 한번 쓱 둘러보더니 혀를 끌끌 차며 말했습니다. 허허, 이 집은 거대한 복의 기운과 그보다 더 거대한 원한의 기운이 서로 뒤엉켜 금방이라도 폭발할 듯한 위태로운 형국이구려. 그의 첫마디에 오 거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오 거상은 다급하게 매달렸습니다. 도사님, 제발 저를 구해주십시오. 어찌하면 이 재앙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최 서방은 눈을 지그시 감고 마치 하늘의 뜻을 읽는 것처럼 한참 동안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지요. 대감되게 깃든 그 복의 기운은 본래 하늘이 내린 맑고 순수한 것이었소. 하지만 대감의 과한 욕심이 그 복을 더러운 그릇에 가두어 버렸구려. 맑은 샘물도 고이면 썩는 법. 지금 그 복의 기운은 대감을 향한 깊은 원한에 사로잡혀 복이 아니라 재앙을 부르는 아주 흉한 기운으로 변해가고 있소이다. 그는 마치 월향의 마음이라도 읽은 듯 정확하게 상황을 짚어냈습니다. 만약 이대로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그 흉한 기운이 대감의 모든 것을 삼켜버리고 종국에는 대감의 목숨까지 앗아갈 것이요. 섬뜩한 예언에 오 거상은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예언가의 말에 넘어가 바닥에 엎드려 애원했습니다. 도사님, 부디 그 원한을 풀 수 있는 방도를 알려주시옵소서. 시키는 대로 무엇이든 다 하겠나이다. 차의 서방의 계략은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이제 오 거상은 그의 소나귀 안에서 놀아나는 가여운 꼭두각시가 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오 거상이 완전히 자신의 소나기에 들어왔다고 판단한 채 서방은 마침내 마지막 도박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주 엄숙하고 비장한 목소리로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을 제시했지요. 방법은 딱 하나뿐이요. 그 복의 근원이 품고 있는 깊은 원한을 풀어주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그 복의 근원을 옥죄고 있는 모든 속박을 풀어주어야만 하오. 속박을 풀라니요. 오 거상이 되물었습니다. 그 복의 근원을 가두고 있는 자물쇠를 부수고 그 발목을 묶고 있는 쇠사슬을 끊어 완벽한 자유를 주어야 한단 말이오. 갇혀있는 복은 원한을 낳지만 자유로운 복은 다시 맑은 기운을 되찾아 주인에게 은혜를 갚는 법이니. 오 거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월향을 풀어주라니. 다시 도망치거나 다른 놈에게 복을 나눠주면 어찌한단 말인가. 그의 마음속에서 탐욕과 두려움이 마지막 싸움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집안이 망하게 생긴 판국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지요. 그는 결국 예언가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오. 채 서방은 쐐기를 박았습니다. 몸의 속박을 푸는 것만으로는 반쪽짜리 해결책일 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원한을 풀어주는 것이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복의 근원이 원하는 단 한 가지 소원을 대감께서 직접 들어주셔야만 하오. 그 소원이 무엇이든 군말 없이 들어주어 맺힌 한을 풀어주어야만 비로소 그 복이 다시 대감의 것이 되어 예전보다 더 큰 부귀영화를 가져다 줄 것이오. 단 한 가지 소원, 오 거상은 생각했습니다. 그래, 전연의 소원이야 뻔하지. 비단 옷이나 보석,
아니면 친정에 돈이라도 보내달라는 것일 테지. 그 정도야 얼마든지 들어줄 수 있다. 그는 자신의 목숨과 재산을 지킬 수만 있다면 그깟 소원 하나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알겠소이다, 도사님. 시키는 대로 그리하겠소. 그렇게 오 거상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약속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당장 하인들을 시켜 별채의 자물쇠를 부수고 월향의 발목에 채워져 있던 쇠사슬을 끊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며칠 만에 햇빛을 보는 월향을 자신의 앞으로 데려오게 했지요. 최서방의 계략은 이제 마지막 단계를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며칠 만에 어두운 별채에서 풀려난 월향은 헬쑥하고 쇠약해진 모습으로 오 거상의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삶에 대한 모든 미련을 버린 사람처럼 보였지요. 그녀의 곁에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예언가, 즉 변장한 채 서방이 서 있었습니다. 오 거상은 애써 인자한 척 웃으며 월향에게 말했습니다. 월향아, 그동안 내가 미안했다. 내가 너의 귀한 마음도 모르고 어리석은 짓을 했구나. 이제 너를 자유롭게 해줄 터이니 부디 나의 과오를 용서하고 너의 소원을 한 가지 말해 보아라. 네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이 내가 다 들어주마. 그는 월향이 당연히 금은보화를 요구할 것이라 생각하며 흡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월향의 입에서 나온 소원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월향은 텅 빈 눈으로 오 거상을 잠시 바라보다가 이내 그 옆에 서 있는 늙은 예언가 최서방에게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녀는 그가 최서방임을 한눈에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왠지 모를 깊은 슬픔과 연민을 느꼈지요. 그리고는 아주 조용하고도 단호한 목소리로 자신의 마지막 소원을 말했습니다. 저의 소원은 단 하나입니다. 모두가 그녀의 입을 주목했습니다. 다시는 저에게서 복을 바라지 마십시오. 저는 저 때문에 다른 사람이 울고 웃는 그런 끔찍한 운명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여인으로 살고 싶을 뿐입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예언가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니 대감, 제게 남은 복이 있다면 그 모든 복을 저 늙고 가난한 예언가 나리께 모두 주십시오. 저분이야말로 한평생 남을 위해 살아오셨으니 남은 여생이라도 부디 복을 누리셔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대신 대감께서는 저 가난한 선비 최서방을 평생 돌봐주시어 그가 굶지 않고 글 공부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제 마지막 소원입니다. 그것은 실로 놀라운 소원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위해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었던 재물복을 이름 모를 늙은이에게 기꺼이 넘겨주고 자신이 사랑하는 사내의 안위만을 부탁한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 사랑을 지키기로 한 것입니다. 월향의 진심 어린 소원이 방 안에 울려 퍼지는 순간 기이하고도 신비로운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쇠약한 몸에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느낄 수는 있는 따뜻하고 환한 빛과 같은 기운이 스르륵 빠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평생을 지니고 살아온 재물복의 정수였습니다. 그 기운은 잠시 허공에 머무는 듯 하더니 이내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한 줄기는 오 거상의 몸으로, 다른 한 줄기는 예언가로 변장한 채 서방의 몸으로 빨려 들어가듯 스며들었습니다. 기운을 받은 오 거상은 마치 10년은 젊어진 듯 얼굴에 혈색이 돌고 눈빛에 다시 탐욕스러운 생기가 넘쳐 흘렀습니다. 그는 잃어버렸던 재물복이 자신에게 돌아왔음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희열에 찬 미소를 지었지요. 최서방 역시 기운이 몸에 닿는 순간 평생 그를 짓눌렀던 가난의 무게가 사라지고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돈 걱정 없이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될 터였습니다. 그리고 월향, 그녀의 몸에서 모든 복의 기운이 빠져나가자 그녀를 짓누르던 기이한 운명의 무게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텅 빈 그릇처럼 가벼워졌고 그녀의 얼굴에는 아주 오랜만에 평온하고 자유로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살아있는 부적이 아니었습니다.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한 사람의 평범한 여인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오 거상은 소원을 들어주었으니 이제 월향이 다시 자신의 곁에 머물며 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월향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이제 대감께 드릴 복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약속대로 저를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복의 기운이 다시 돌아왔다는 확신에 오 거상은 기분 좋게 그녀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이제 월향이라는 그릇이 없어도 이미 복 자체를 얻었다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채 서방에게도 약속대로 평생을 돌봐줄 것을 약조하고는 두 사람을 저택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월향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아무런 굴레도 없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여인이 되어 자신이 선택한 사랑을 향해 걸어나갔습니다. 그녀가 잃은 것은 재물복이었지만 얻은 것은 그보다 훨씬 더 귀한 자기 자신의 삶이었습니다. 월향을 떠나보낸 오 거상은 이제 모든 것이 예전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좋아질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그는 다시 사업을 확장하고 더 큰 재물을 긁어모으기 시작했지요. 실제로 처음 며칠간은 그의 예상대로 일이 술술 풀리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재산은 분명 늘어났지만 그의 마음은 날이 갈수록 공허하고 외로워졌습니다. 밤이 되면 텅 빈 저택에 홀로 남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월향의 빈자리를 떠올렸습니다. 그녀의 검은 고소리, 그녀의 시,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던 그 슬픈 눈빛까지.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그녀가 가져다주는 복이 아니라 바로 월향이라는 사람 그 자체였다는 것을. 하지만 그녀는 이미 떠나고 없었습니다. 그는 재산을 쌓을수록 더욱 불행해졌고 결국 넘치는 재물 속에서 홀로 늙어가며 자신이 놓쳐버린 진정한 행복을 그리워하는 후회 속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한편 월향의 복을 나눠 받은 채 서방은 오 거상의 후원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생긴 부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돈으로 더 좋은 책을 사고 글 공부에 매진하여 마침내 과거에 급제하여 훌륭한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얻은 부와 명예를 가난하고 억울한 백성들을 돕는 데 사용했지요.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고 칭송했습니다. 모든 것을 이룬 채 서방은 약속대로 모든 것을 잃고 평범한 여인이 된 월향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그녀의 앞에 무릎을 꿇고 진심을 다해 청혼했습니다. 낭자, 이제 내가 낭자의 복이 되어 평생을 곁에서 지켜드리겠소. 월향은 눈물을 흘리며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복을 독점하려 했던 오 거상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한 채 파멸과도 같은 공허함에 빠졌습니다. 반면 복을 나눌 줄 알았던 채 서방은 더 큰 복을 얻어 세상을 이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복을 버린 월향은 가장 위대한 복인 사랑을 얻어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되었습니다. 월향은 채 서방과 혼인하여 평범한 안악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화려한 비단 옷이나 값비싼 보물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위해 정성껏 밥을 짓고 낡은 옷을 입는 소박한 일상 속에서 그녀는 이전에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충만한 행복을 느꼈지요. 그녀는 더 이상 재수 없는 기생도 복을 파는 기생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한 사내의 사랑받는 아내이자 자신의 삶을 스스로 꾸려나가는 온전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예전의 그늘을 찾아볼 수 없었고 맑고 따뜻한 웃음만이 가득했습니다. 가끔 장터에서 오 거상에 대한 소문이 들려오곤 했습니다. 그가 평양 최고의 부자로 살아가지만 밤마다 외로움에 사무쳐 죽은 사람처럼 지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월향은 그를 가여이 여겼지만 결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 서방이 붓을 들어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부인, 혹시 나에게 그 귀한 복을 넘겨준 것을 후회한 적은 없소? 월향은 남편의 손을 가만히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서방님, 저는 평생을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족쇄였지요. 저는 서방님을 만나 비로소 제 자신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재물복은 잃었지만 대신 그보다 100배, 1000배는 더 귀한 사랑을 얻었는걸요.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눈에 보이는 재물이나 명예가 아니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의 곁에서 평범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임을. 그렇게 자신의 기이한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여 진정한 사랑을 찾은 기생 월향의 이야기는 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물음을 던지며 평양장터의 전설로 오래오래 남았다고 합니다.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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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았다고 합니다.